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살 여자입니다. 저는 아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가 난 것은 평일 밤 9시 20분경이었습니다. 아들은 눈발이 날리던 그날 밤 영동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가드레일 밖으로 튕겨져 나가 아들이 타고 있던 차는 반파되었습니다. 제가 전해 들은 당시 사고 상황에 의하면 사고가 난 것을 확인한 목격자가 바로 119에 신고를 했고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아들이 잠깐 한눈을 팔았는지 졸음운전을 했는지 갑자기 차가 가드레일 쪽으로 가다가 속도도 늦추지 않은 상태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119가 도착했을 때는 아들이 의식을 잃고 호흡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호흡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응급처치를 재빨리 해서 다행히 호흡이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동안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뇌 손상을 입게 됐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식물인간이 되어 2년이 다 되도록 병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사고가 났을 시간이면 아무리 늦게 끝났다고 해도 집에서 저녁 먹고 쉬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니요. 그것도 강원도로 향하는 고속도로를요. 아들이 사고 나기 전날 김장때 담근 김치를 가져가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지금 딱 맛있게 잘 익었다고요. 평소 같으면 우리 엄마 김치가 최고지. 김치 좀 주세요. 배달해주시면 배달료는 두둑하게 챙겨드릴게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애써 밝은 척하려고는 했지만 부모는 알지요. 아들이 진짜 기분이 좋아서 목소리가 밝은지 기분이 별론데 억지로 밝은 척하는 것인지요. 김치를 가져다 준다고 했을 때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김치는 정말 맛있겠는데 제가 요즘 일이 많아서 정신이 좀 없어요. 김치는 제가 다음에 집에 가서 가지고 올게요. 하기에 바쁜데 뭐하러 일부러 집에까지 와. 엄마가 갖다 주면 되는데 지아 집에 있잖아. 지아한테 건네주고 오면 되지.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에요. 지아도 요즘 바빠요. 엄마 나중에 제가 갈게요. 지금 바빠서 전화 끊어야겠어요. 연락 다시 드릴게요. 하더군요. 그것이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후로는 불러도 대답도 없고 아무리 눈을 떠보라고 해도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손을 잡으면 손은 언제나 따뜻한 내 아들의 손이 맞는데 예전처럼 제 손을 맞잡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아 통곡할 일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아들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대로 누워만 있을 아들이 아니니까 늘 그랬듯이 힘든 일이 있어도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랬을 거예요. 하며 툭툭 털고 일어날 테니까요. 저는 아들이 일어날 때까지 절대로 울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저와 남편이 제일 먼저 병원에 도착했고 몇 시간 뒤에야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물으려고 하다가 아들 상황을 보고 혼이 나간 것 같아서 그냥 왔냐고만 하고 말았지요.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사색이 돼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더군요. 어디서 사고가 났느냐고요. 영동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영동고속도로요? 하고 엄청 놀랐습니다. 그래, 영동고속도로. 나도 도통 이해가 안 간다. 우리 정훈이가 그 시간에 영동고속도로를 왜 갔을까? 어제 나랑 통화할 때만 해도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요즘 일이 많아서 바쁘다는 얘기만 했는데 평일이라 약속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닐 테고 누구 문상을 간 건지 혹시 너는 집히는 거 없니? 그랬더니 며느리는 글쎄요. 전혀요. 일찍 들어온다고 했는데 영동고속도로는 왜 갔지? 급하게 누구 문상 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나저나 정훈씨 일어날 수 있겠죠? 지금 잠깐 정신을 잃어서 그런 거죠? 그래, 나도 그러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하고 그 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자식이 뇌사 상태가 진행도어 못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을 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겠더군요. 말이 씨가 된다는데 그렇게 말하고 나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릴까봐 정말 영영 못 일어날까봐 저는 밖으로 나오려는 울음도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우리 정훈이가 내가 우는 소리라도 들으면 절망할까봐 그대로 포기해버릴까 봐서요. 그런데 며느리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자기야 눈 좀 떠봐. 자기야. 아, 우리 자기 어떡해. 자기야 어쩌다 이랬어. 집에 일찍 들어온댔잖아. 그런데 왜
고속도는 왜 간 거야? 일어나야지. 어서 눈 뜨고 나 좀 봐. 내 소리는 들리는 거야? 저기요, 제 남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랬더니 옆에 간호사분이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일어나셔야죠. 지금은 식물인간 상태인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너무 그러시면 환자한테 안 좋아요. 진정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래, 잠깐 나가자. 너도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했더니 며느리는 자기야, 우리 자기 어떡해. 자기야, 자기 모시러 나면 어떡해. 하면서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며 나가자. 진정하고 나가자. 진정 좀 해. 했지요. 그랬더니 마지못해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도 며느리는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만 울어. 일어날 거야.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울지 않아도 돼.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주실 거야.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러니까 너도 마음을 다잡아야 해. 조금 길게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벌써부터 그렇게 약해지면 안 된다. 네, 어머니. 정훈 씨는 제가 옆에서 지킬게요. 제가 정훈 씨 일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간호할게요. 하기에, 그래 그렇게 마음 먹어줘서 고맙다. 너 혼자만 하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랑 교대로 하자. 우리가 건강해야 정훈이도 일어날 수 있어.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니 너랑 내가 하면 정훈이 마음이 한결 편할 거다. 하고 며느리를 달래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아들을 아끼고 돌본다고 하니 그때 며느리한테 조금 미안했습니다. 사실 아들이 며느리랑 결혼할 때 제가 은근히 반대를 했거든요. 아들이 사랑해서 데려온 여자를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는 그랬는데 왠지 제 눈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라고 콕 집어서 말하기는 그런데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어딘가 모르게 진실함이 없어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말하는 것도 웃는 것도 좀 가식적이고 내숭을 떠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결혼하고 나면 바로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요즘 아가씨를 얼마나 똑똑하고 자기 일 자부심이 강한데 며느리는 결혼하면 남편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 닮은 아이를 낳아서 남편 뒷바라지 해가며 살고 싶다고요. 예전부터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취직하느라 고생도 많이 하고 애썼을 텐데 지금까지 일하고 경력 쌓은 게 아깝지 않느냐고 물었지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한다는 소리가 아니요. 전혀요. 정문 씨가 돈 잘 벌잖아요. 한 사람만 벌면 되죠. 하더군요. 순간 아들 돈 보고 결혼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들이 늦도록 여자도 제대로 못 사귀고 결혼을 못하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너무나 귀한 아들이고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아들인데 아가씨들 눈에 우리 아들은 별로 매력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친구가 여자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나가도 한두 번 만난 일 전부이고 제가 사람을 통해서 여자를 소개시켜줘도 몇 번 만나고 끝이더라고요. 대학 마치고 석사, 박사까지 하다 보니 사실 연애할 시간도 별로 없었고요. 공부에만 파묻혀 지내다 보니 여자한테 어떻게 해야 매너 있게 행동하는 건지 어떤 말을 해야 여자들이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덕에 대기업 연구원에 취업해서 좋은 연봉은 받게 됐지만 여자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나 여동생이라도 있으면 옆에서 보고 배우는 거나 있었을 텐데 제가 애 하나 낳고 몸이 너무 안 좋아지는 바람에 아들 하나만 달랑 낳고 끝이었지요. 그래도 자기 짝은 정해져 있는 것인지 회사 동료가 여자를 소개 지쳐줘서 만났고 그 여자는 며느리가 되었지요. 아들은 연애하는 기술은 부족했을지 모르나 남편감으로는 최고였습니다. 지 아내밖에 모르는 순정파였고 절대 다른데 눈 돌릴 줄도 모르고 오직 지 아내만 떠받들고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만큼 공주 대접 받고 살았고요. 며느리는 우리 집에 와서도 아들을 대놓고 부려먹고 해서 요즘 애들은 다 그러나 싶었지만 둘이 잘 살면 되었지 둘이 행복하면 되었다. 생각 들어서 그 모습마저 흐뭇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오래오래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 하늘이 통곡할 일이었지요. 아들은 병원에 온 이후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일주일씩 교대로 아들을 돌보기로 했지요. 며느리가 낮 시간에 병원에 오면 저는 밤에 병원에 오고 며느리가 밤에 오면 저는 낮에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며느리한테 힘들지 않겠냐고 했더니 자기는 정은 씨 옆에 있는 것이 마음 편하다며
자기는 24시간 내내 정훈씨 옆에 붙어 있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힘 빠져 있지 않고 힘을 내주어서 고맙다.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힘이 난다 했지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잘 못 봤구나, 보아고는 다르게 속이 깊은 애였구나 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을 간병해본 적이 없어서 며느리와 저는 둘 다 식물인간이 된 환자를 간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시간마다 팔다리도 주물러주고 밤에도 매시간 일어나서 환자를 돌봐야 했습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래도 내 자식이니 한번 해보고 나도 며느리도 힘에 부치면 간병인을 쓰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간병한 첫날 며느리는 몇 시간 아들 옆에 있어 보더니 두 손 두 발 다 들더라고요. 식물인간 돌보는 것이 이런 거였어요? 뭐가 이렇게 할 일이 많고 잠깐이라도 앉아서 쉴 수가 없잖아요. 언제까지 간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저까지 알아 눕겠어요. 깨어나는데요. 깨어날 가능성은 있대요. 제가 해보니까요. 이건 저같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간병인을 쓰셔야겠어요. 어머니 돈 많으시잖아요. 그냥 간병인 쓰세요. 어머니도 100% 못하신다니까요. 쉽지 않은 일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하루 이틀이라도 지났으면 모를까 간병하기 시작한 지 몇 시간 만에 저렇게 얘기를 하니 제가 마음이 좀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생 모르고 자란 애가 이런 걸 어떻게 해겠나 싶어서 쉬운 일 아니라고 간병인 구해보자고 했지요. 그래도 저는 아들은 남의 손에만 24시간 맡기기가, 그래서 낮에는 제가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간병인을 쓰기로 했습니다. 제가 낮에 있겠다고 했더니 며느리가 낮에도 그냥 간병인 쓰시지, 어머니가 간병을 하시니까 괜히 저만 나쁜 사람 같잖아요 하더군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라 했지요. 이거는 내가 우리 아들 그러니 미안해할 게 없다고 했지요. 저는 남편이 일하러 나갈 때 같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살